안녕하세요. 오늘은 23학년도 수능 이제 법지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는 것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이 된다. 그렇구나. 이 A라는 건 요건이 되겠고 B라는 건 뭐 효과가 되겠네. 그래서 A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B라는 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리적이라는 건 뭐 의미가 하나다. 뭐 하나 열자에 뜻 의자를 쓸 테니까. 요건이나 효과의 의미가 뭐 다양하겠구나.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구나. 법조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뭐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건이나 효과라는 게 이제 법령을 구성하는 건데 그 요건이나 효과의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오케이.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그치? 민법은 뭐 이건 배경 지식을 쓰면 뭐 법은 크게 사법이랑 공법이 있는데, 사법에는 뭐 민법 같은 게 속해 있는 거고, 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은 뭐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뭐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그러면 여기만 봐도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사실 가려도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나올 내용은 불확정 개념의 예시니까 요건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요건이 뭔가 불확정되거나 아니면 뭐 효과가 불확정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이건 뭐 요건이 불안정한 거네. 왜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건 불확정 개념이네. 그런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구나. 뭐 법원의 권한이 사실 되게 세네. 이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나름의 재량에 따라서 뭐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적당히도 뭐 50% 감액할 건지 아니면 뭐 10% 감액할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일단 한번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위약금이라는 게 뭐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냥 예정액이라고 쓰면 예정액도 위약금에 속하고 이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하네. 그렇구나. 이때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예정액. 얘가 좀 더 우선순위가 있네. 그렇구나. 뭐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겠지.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근데 좀 억울하네. 왜냐면 채무자가 잘못해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한 건데 채권자가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손해배상금을. 그리고 여기서 법지문을 읽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위에서부터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위약금, 그리고 뭐 예정액, 그리고 위약벌 이런 식으로 보면 법조문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이 용어들을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랑 손해배상금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겠지, 읽을 때. 그래서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증명을 안 해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거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슬슬 이 이름도 좀 이해가 돼. 손해배상 예정액. 왜냐면 계약을 할 때 항상 당연히 위험 부담을 생각해야겠지.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애초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놓는 거지. 너가 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100만 원만큼 이만큼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나한테 줘.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처음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잘 정해야겠네. 왜냐면 내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라는 건 채무자가 이제 잘못해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손해가 200 발생했어. 근데 애초에 내가 계약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을 100으로 설정해놨으면 사실 내가 증명을 200 손해봤다고 해도 100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을 잘 설정해야겠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그치,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위약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그런데 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고,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왔어? 지금 보면 위에 여기 나왔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약벌이라는 건 감액할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위약벌은 감액할 수가 없네. 그럼 이런 건 좀 정리해 놓을게. 얘는 감액 가능, 얘는 감액 안 됨.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다른 거네. 손해배상 예정액은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만큼의 돈만 딱 주면 돼. 그런데 이 위약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내는 벌금이니까 벌금은 따르고, 또 이제 원래 줘야 되는 이제 손해배상금은 그냥 줘야 되는 거지. 그렇구나. 이건 마치 뭐 내가 사람을 때려서 뭐 소송에 걸리면 그 사람의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 개인 간의 관계로. 그리고 내가 국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벌금을 따로 내야 되는 것처럼 위약벌은 그냥 벌금인 거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금은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거네. 그렇구나. 근데 이 손해배상금이라는 건 애초에 증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앞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내가 증명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잠깐 오른쪽으로 가서 이 위약금이 민법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행정법령에 대한 내용이구나. 사실 아까 앞에서 나눠놨던 사법과 공법이랑 비슷하네. 행정법은 대표적인 공법이니까. 행정법령은 이제 뭐 정의니까 묶어 보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행정법령이라는 게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어떤 요건, 지금 법령은 맨 처음에도 요건과 효과로 구분된다 했잖아.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작용, 효과는 기속행위구나. 그러면 사실 수능 지문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다음에 나올 내용이 안 읽어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보지도 않고 기속행위를 먼저 써놓고 밑에 나올 내용을 봐야겠지.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구나. 그러니까 어떤 법률상의 요건이 발생해도 그때 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재량행위라고 하는구나. 이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구나. 생각을 해볼까? 왜 그럴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량행위라는 건 어쨌든 어떤 그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행정청한테 재량이 있다는 거잖아. 사실 그 재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나왔던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량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와는 달리 이제 어떤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뭐 대체로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보량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속행위는 불확정 개념이 별로 사용이 안 되고, 재량 행위에는 불확정 개념이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이걸 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재량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정부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걸 필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이걸 정보량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그치.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아니야. 근데 그치가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 행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도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자기들 맘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놓을 수가 있다고. 그걸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재량 행위가 재량 준칙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사실 기속 행위랑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왜냐면 재량 행위가 기속 행위랑 구분이 되는 거는 특정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작용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재량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사실 기속행위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지. 하여튼 재량 준칙을 정할 수가 있네. 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니까 이제 근거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이건 뭐 합법적이긴 하네. 재량 준칙을 어기더라도. 다만 특정 조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작용이 반복이 돼서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재량 행위라는 건 재량 준칙이 생겨도 사실 뭐 근거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야. 하지만 그 재량 준칙대로 계속 행정작용을 반복했을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관행이 될 정도로 자주 반복이 된 경우에서 이제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그 같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뭐 이건 사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 뭔가 규칙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서 그 규칙대로 항상 적용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이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어떤 행동을. 그렇구나. 그럼 이 지문은 크게 보면 민법, 일단 불확정 개념, 그러니까 아니다,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법령의 조문이라는 게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요건과 효과라는 건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불확정 개념이 사용돼서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 그 예시로 이제 민법에서의 위약금과 그리고 공법에서의 행정법 예시로 든 그런 지문이네. 이 정도까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맞지? 그리고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이게 부당한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아니면 뭐 합당한 예정액인지 그런 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에 근거한 작용은, 이거는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이거는 재량행위인 거지.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니까 사실 무조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다면 재량행위의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근데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 반대지. 정확하게 반대고, 사실 이런 문제는 해설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령에서 지금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러한 행정작용은 되게 재량행위다. 이렇게 사실 소위 말하는 눈알 굴리기, 그러니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 보고 이 선지 보면서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애초에 재량행위라는 게 그 행정청이 특정 요건이 발생해도 어떤 작용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5번은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이거는 뭐야? 이건 행정법이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 행정법. 공법이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민법에도 모두 사용된다. 맞는 말이지. 기획에 대한 이해. 그럼 기획은 뭘까? 기획은 재량 준칙.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재량 준칙을 여기다가 써놔. 왜냐면 사실 이거를 쓰면서 그냥 옮겨 쓰는 게 아니고 재량 준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지문은 한 페이지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상관없지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페이지
뭐 이렇게 지문이 길어가지고 문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많아. 그러면 이제 기획이 뭔지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재량 준칙 이렇게 써놓는 편이고, 쓰면서 생각해야지. 재량 준칙 요건이 발생해도 작용을 선택할 수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지. 내가 요건을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법령.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애초에 재량 준칙이라는 건 재량 법령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재량 행위에 해당되는 거야. 기속 행위면 애초에 재량 준칙이라는 게 없어. 재량 행위여서 재량대로 뭐 작용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바리에이션이 많잖아. 어떤 작용을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준칙을 정하자 이거니까 애초에 기속 행위가 아니지. 재량 준칙대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합한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생각을 좀 해보면,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그치? 재량 준칙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이 정해질 수가 있어.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앞뒤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바꿨다기보단 좀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럴듯하게 합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재량 행사라는 건 말 그대로 요건이 주어져도 그 요건에 따른 작용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량 준칙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를 이제 정해 놓자는 거잖아. 그런 재량 행사가 사실 재량 준칙에 따라서 정해지고 효과가 정해지고,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다음에 같은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은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관련이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 재량 준칙으로 재량 행사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건 뭐 하나의 정보인 거고, 두 번째 정보는 뭐 그러한 재량 준칙에 따른 재량 행사가 반복되었을 때 비슷한 요건이 발생을 하면 또 비슷한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데, 사실 재량 행사 기준을 만들 때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이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 자체가 안 되지. 왜냐면 재량 행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량 행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정해진 규정이 없는 거잖아. 재량 준칙이 정해지기 전에. 근데 이제 재량 행사 기준으로 삼기 위한 어떤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이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재량 행사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는 애초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행정부가 판단을 해서. 근데 이 재량 행사 기준을 만들 때 기존에 반복되어 온 행정 작용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아예 말이 안 되는데 얼핏 읽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선지였던 것 같고,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에서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전혀 반대지. 재량 준칙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특정 요건 하에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재량 준칙이 사실 정해져도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재량 준칙이 정해지고 그 준칙이 반복되어, 위에 선지를 그대로 읽을게. 반복되어 아니다.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다. 재량 준칙이 계속 반복돼서 그러한 선례가 쌓였을 때에 한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재량 준칙이 정해지면 뭐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선택할 수 없겠지. 어쨌든 준칙을 정한 건데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이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작용을 할 때 준칙을 따르지 않아. 그렇지. 왜냐면 법적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법령 위반은 아니어도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따라야 한다 라는 거고, 이제 보기 문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갑이랑 을이 있는데 얘는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뭐 100원을 주기로 했다. 갑이 계약을 위반해서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80.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정보지. 마이너스 80 이렇게 써놓고, 세 가지 상황이 있다.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추천을 하는 게 가만 읽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추천해. 왜냐면 사실 가, 나, 다를 내용을 다 이제 완전히 파악하고 가긴 힘들잖아. 그럼 일단 가부터 보는 거지.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 그러면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갑이, 그렇잖아. 증명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 자체가 아니지. 지급할 필요가 없어. 좀 억울할 순 있지. 채무자의 잘못으로 뭐 돈을 손해를 본 건데. 그래서 이제 2번 선지를 보면 나잖아. 그럼 이제 나를 읽는 거지.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이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아,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그러면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때는 예정액으로 보기로 했지. 예정액. 아, 그러면 읽지 않아도 감각이 있어야지. 밑에는 뭐야? 밑에는 위약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위약 버릴 수밖에. 아까 정리해둔 내용을 지웠는데 뭐 실전에선 지우지 않을 거니까 그거를 사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이미 증명된 경우, 증명이 됐더라도 기억해보면 예정액은 딱 그 예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는 거 기억나는데 솔직히 그 예정액이랑 실제 손해랑 둘이 숫자가 다르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럼 잠깐 돌아가 볼게. 실전에서도 이 정도는 돌아가도 돼.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손해 액수가 크더라도 예정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 손해가 80이고 예정액이 100이니까 이제 100만큼 받을 수 있겠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좀 상황이 다르네. 그러니까 실제 지문에 나왔던 내용은 손해가 120이고 예정액이 100이야. 그러면 손해가 아무리 120이라는 걸 증명을 해도 100만큼만 받는다는 걸 한 건데, 이거는 손해가 실제 80이어도 애초에 손해가 80이어도 이제 100을 예정액으로 했으니까 100만큼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읽으니까 이 지문 내용이 슬슬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시로 나왔던 지문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했잖아. 왜냐면 실제 손해가 80이어도 그 예정액이 100이면 100을 줘야 되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과다하다 싶으면 감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법령이 나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2번 쓰고, 그리고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증명되지 못해도 100을 지급해야지. 왜냐면 예정액이니까 10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고, 다해서 다는 지금 위약금 100이고 이게 위약 벌이네. 오케이.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80임이 증명되면 기억해보면 위약 벌은 벌금이니까 벌금대로 내고,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내가 증명하면 되는 거였지. 그러면 80임이 증명됐으니까 80에 위약 벌금 100까지 내서 180을 내고 감액할 수 없다고 했어. 감액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일단 180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갑의 을에게 80을 지급해야지가 아니라 얼마를 지급해야 돼? 100을 지급해야지. 왜냐면 100은 위약 벌 때문에 내는 거고 80은 그러니까 위약금인데 그냥 을의 손해 때문에 내는 거란 말이야. 손해배상 예정액인 거, 손해배상금인 거지.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100을 내야 된다. 100을. 그러니까 벌금의 성격, 일단 계약을 못 지켰으니까 그 벌로 100을 내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을한테 손해가 80이 생겼으니까 그 80만큼 내는 건데 손해는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100을 내야겠지. 그래서 감액할 수 없는 건 맞고 답은 2번이 된다.